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10년 전에 노현동에 매입해드렸던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수자셨던 두 모녀분께서 상담받으러 처음 오셨을 때는 투자자분이 많이 부족하셨던 상황이셨습니다. 그래도 잠재 고객이라 여기고 꾸준하게 매물을 소개해드리며 지속적으로 유무선상을 통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서 6개월 정도 후에 계약까지 체결되게 되었는데, 정성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잔금 후에 수수료도 올려서 지불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투자자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6개월 후에 건물을 매입한 건지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투자자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물을 살 수 있었던 과정과 건물을 중개해드리고 매입하실 때까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렸는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먼저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 건물은 강남구 노현동에 있는 상가 주택인 건물인데, 현재 주인이 2013년 8월에 21억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건축 내용 연수가 약 10년 정도 되었던 건물이고요. 본 건물의 위치는 학동역에서 400m로 한 5, 6분 거리였고, 언주역에서도 8분 거리로 더블 역세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로는 4m로 차가 딱 한 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이고요.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4m와 6m, 8m, 10m 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1m, 15m, 또 4차선, 6차선, 8차선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 4m 도로는요, 차가 딱 한 대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차에 부딪힐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4m 도로는 상권이 형성이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이 형성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폭은요, 6m 이상으로 차 한 대와 사람이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4m 도로는 상권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낮아 찾는 분들이 적으시지만, 강남은 대부분이 업무 지역이다 보니 사무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서는요, 이 4m 도로가 넓은 도로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을 뿐이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본 건물로 돌아와서 4m 도로인 게 이 건물의 첫 번째 단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지역이 3종 주거 지역으로, 3종 주거 지역은 용적률 25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이면 25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용적률이 182.23%라서 두 개 층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물은 3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종 주거 지역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면 250%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가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하가 없는 게 단점이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강남은 지하에도 스튜디오나 음악실, 사무실 등 임차 수요를 맞출 수가 있어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비싼 땅의 건축 면적을 늘리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땅일수록 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할 때 지하를 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 건축 비용은 지상 건축 비용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상이 평당 1,000만 원이 들어가면은요, 지하는 평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지하를 파는 이유가요, 궁극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이죠.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지하가 없는 건물은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 건물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은요, 본 건물이 상가 주택인데요, 주택 부분의 비중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전체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팔 때도 제값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대출이 어렵고, 또 집이 여러 채이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나올 수가 있고, 종부세도 중과세로 나올 수가 있어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 건물은 투자 수요가 매우 적은 편이라 제값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후반부에 설명드릴 테니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단점을 말씀드려서 주인분께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과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도 단점이 없는 빌딩은 없겠죠. 그럼 반대로 이 건물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점으로는요, 위에 말씀드린 단점으로 도로폭이 좁아 대부분이 주택 지역인데요. 하지만 본 건물은 대로변 바로 이면에 붙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대로변이 개발이 되면 그 바로 뒷골목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로변에 대형 건물이 생기면 뒤쪽 골목에는 음식점이 들어올 수가 있고 편의점, 카페 등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대로변은요,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층 이상 된 대형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 지금도 대형 건물들이 많지만 대형 건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그 주변 지역은 유도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발달하여 곧 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본 건물 대로변도 대형 호텔과 대형 업무 시설들과 골목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골목 안에도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현재 1층은 음식점, 상부층은 두 가구씩 투룸 주택으로 되어 있고 탑층은 주인분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가주택인 건물로 보통 이런 건물들은 1층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주택에서는 월세와 전세를 받을 수가 있어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실거주를 하면서도 월세를 받아 매달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은퇴자 분들에게는 인기가 많습니다. 2003년 된 준공으로 매입 당시 10년밖에 안 된 깔끔한 건물이었고 주변이 업무 지역이라 주택 임대에 인기가 많은 곳으로 지금도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7호선 학통역에서 5분, 9호선 언주역에서 8, 9분으로 더블 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한 곳인데요. 본 건물을 2014년에 매입 후에 9호선이 2015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당시에는 개발 호재 반영이 다는 안 되었던 거였죠. 매입하고 1년 후에 9호선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개발 호재에 대한 이익을 모두 누릴 수가 있었지요. 이번에는 당시 매도인이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재산정리 차원에서 매각을 진행을 하셨는데 미국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한국 시세를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건물 가격이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나 상속 건물이거나 또는 상속하기 전에 나이가 많아서 재산정리 차원에서 매각하는 경우, 혹은 외국에 오래 계셔서 한국의 시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외국에 오래 계셔서 부동산 시세를 몰라서 싸게 파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때 계약 당시에는 건물을 관리해주던 관리인이 있어서 그 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요. 주인분께서 잔금 때만 미국에 나오셔서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건물을 매수자분들께 추천을 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녀분이 회사로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남편분이 전직 판사분이셨어요.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셨는데 그래서 한 개층은 실거주용이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으려고 상가주택을 알아보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당시 강남 대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가족분이 거주하실 면적으로 30평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건물에서 한 개층이 30평 이상 나오려면 대지 면적이 최소 55평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도 강남에 20억 초반으로 대지 55평 이상 되는 깔끔한 상가주택 건물이 많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건물을 저와 함께 보면서 어렵게 이 건물을 찾은 건데, 이분들은 논현동에 마침 거주하고 계셨고 마침 이 건물도 논현동에 있었고 한 개층 거주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분들이 찾으시는 조건과 딱 부합하게 된 것이죠. 보통은 기존에 있는 내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찾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새로운 집을 샀는데 내 집이 안 팔리면 계약금을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건물을 먼저 계약을 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집을 매각을 하셨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신 다음에 진행하셔서 아파트는 바로 매각되어 어려움 없이 잔금까지 잘 치르셨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서도 제가 직접
직접 4층 명도 진행해드렸고, 또 아랫집에 전세였는데 월세로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전셋집도 명도까지 잘 마무리해드렸는데, 그 당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지금처럼 강화되지 않아서 명도를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계약 당시에 문제가 아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 알려드릴게요. 본 건물은요, 다세대 건물이었는데요, 다세대 건물이란 아파트처럼 세대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이 다세대 건물의 특징은요,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려우실 수도 있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 전체의 지분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각 세대마다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합쳐서 한 건물로 보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시 대지권 지분으로 거래를 하듯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호 대지권 비율 10평, 301호 10평, 401호 10평, 501호 8평, 이런 식으로 합을 내서 대지권 비율 총 38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이미 각 호수 지분에 대지권 비율로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건물은요, 대지 소유자가요, 최초로 공사한 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서 이게 사기 아닌가 라고 놀라실 수가 있는데, 토지에는 이름만 달려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아무 지분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을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자 사모님을 교대역 앞에 있는 등기소에 모시고 가서 등기소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해드린 후 계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세대 건물에 대해 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세대별로 가구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10세대가 있으면 10가구를 보고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세대 건물을 다가구로 바꿔야 합니다. 다가구는 10세대가 있더라도 한 가구로 보거든요. 그래서 매각할 때는 다세대보다는 다가구로 바꿔놓고 파는 것이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주택임대차 사업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여러 세대이지만 임대인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중과세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먼저 매각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 인근에 이면에 있는 건물이요, 2022년 8월에 43억, 평당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린 건물은 도로가 막혀있고 이중입니다. 이 막힌 도로가 8천에 매각이 되었다면 앞도로는 더 좋은 조건이니 최하 1억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AI 추정가를 한번 볼게요. 랜드북에서는 63억, 평당 9,900만 원이 나왔고요. 부동산 플래닛에서는 다세대 주택이라 4층 한 개만 나와서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신한은행 감정가를 따로 알아보았는데요, 감정가는 70억 원이 나왔어요. 평당 1억 1천만 원이고요. 공시지가는 2013년에 비해 딱 2배가 올랐고요. 감정가로만 평가를 한다면 10년 전에 비해 약 3.3배가 올랐네요.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건물의 평가 금액은요, 은행 감정가는 70억이지만 여러 단점을 감안한다면 평당 1억으로 한 63억 정도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만일 이 건물 주인이라면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파실 게 아니라면 이 상태로 계속 가져가도 좋지만 만일 추후라도 파실 계획이라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매각을 진행해야 시장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소멸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실익을 따져보고 매각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장특세 공제가 수억의 차이가 난다면 팔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정부의 정책은 수시로 바뀌니까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오래 보유해도 상관없는 것이 강남이라 보유한 기간만큼 집가 상승의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른 투자 계획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은 사실 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건물을 이용해서 공동담보를 받아 현금 없이 감정가 75%인 52억 5천만 원까지는 현금 없이 건물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유지하면서 추후에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공동담보를 활용해서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활용법을 더 말씀드릴까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이 있어서 주택을 전세로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 많은 분들이 중개사님들이 있으신데요. 또 제가 요즘 중개사님들을 위한 중개 실무 강의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사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매수자분이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면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수를 안 하셨겠죠. 투자 가치가 좀 더 있는 근생 건물로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분명했고 저는 그 목적에 맞게끔 일반 투자자들이 찾는 투자형 건물보다는 그에 맞는 건물을 중개해 드림으로 인해서 신뢰를 얻고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고객이 원하는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어야 중개인을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팔고 싶은 매물 위주로 막무가내식 추천을 하신다면 경쟁자에게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 니즈에 맞는 매물을 정확히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세대 건물 매입 시에는 대지권 비율로 소유권을 정하는 것이기에 토지의 소유권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다세대 건물은 다주택자로 보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또는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여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0년을 보유하셨기에 장특세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용도 변경 정책이 풀릴 때까지는 팔면 절대 안 되시고요. 만일 목돈이 필요하면 전세로 받아서 활용하고 또 본 건물은 대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담보를 통해 추가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중개사라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물건으로 계약 확률을 높여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매각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 어려운 부동산 상식을 쉽게 풀어드리고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